장례식장에 변호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갑작스레 한 여자가 다른 여자의 손에서 유언장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변호사가 황급히 제지했지만 이미 장례식장의 공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남편 죽고 왜 안 나가나 했더니 재산 상속에 은근슬쩍 숟가락 얹으려고 했나 보네. 날선 말이 조문객들 사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건 안 되죠. 이젠 남이잖아요. 옆에 서 있던 남자가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법적으로 무효 소송 걸겠습니다. 아버지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셨어요. 순간 장례식장은 술렁였습니다. 고개를 돌리는 사람, 작게 한숨을 쉬는 사람들. 그 한가운데 한 여자가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변명도 항의도 없이 그저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그 곁에서 새 시어머니 역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이. 대체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어제 오전 7시 시아버지의 방문 앞. 서연이 평소처럼 시아버지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침대에 조용히 누워 계셨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버지, 서연이 다가갔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잠든 듯 편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이 차려졌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서연은 상주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 시어머니 이수진이 옆에 함께 앉았습니다. 미영이 장례식장에 나타난 건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급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어머 아빠. 미영이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을 바라보는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현수는 다음 날 아침에 왔습니다. 역시 검은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영정에 절을 하고는 이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현수의 시선이 서연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오후 변호사가 장례식장에 왔습니다. 김 변호사였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시아버지와 30년 넘게 알고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조문객들이 술렁였습니다. 미영과 현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유언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고인 박성민은 모든 재산을 며느리 김서연에게 상속한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재산 목록은 다음과 같다. 강남 소재 아파트 한 채, 시가 25억 원. 지방 소재 상가 건물 2채, 시가 5억 원. 예금 및 주식 약 5억 원. 총 재산 약 35억 원을 김서연에게 상속한다. 미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현수는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습니다. 35억?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5억을 서연 언니한테? 조문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작게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누군가는 놀란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현수가 변호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유언장에 명시된 대로입니다. 아니, 우리는요? 친자식인 우리는 한 푼도 없다는 겁니까? 변호사가 유언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든 재산은 며느리 김서연에게 상속됩니다.
미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목소리가 장례식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오빠 죽고 남이 된 사람한테 35억을 우리 친자식들한테는 한 푼도 안 준다고요? 조문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가로저었고 어떤 이는 놀란 표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영이 서연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남편 죽고 왜 안 나가나 했더니 재산 상속에 마음을 두고 있었네. 은근슬쩍 숟가락 얹을 생각이었나 본데 겉으론 착한 효부인 척하면서 속은 아주 못된 여우였네. 그건 말도 안 되죠. 현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남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유 원장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고인께서 정신이 온전하실 때 작성하셨고 증인도 있습니다. 미영이 유 원장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변호사가 재빨리 손을 뒤로 빼며 제지했습니다. 법적으로 무효 소송 걸겠습니다. 현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셨어요. 말년에 치매 기운이 있으셨습니다. 장례식장이 술렁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습니다. 서연은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5년 전 또 다른 장례식장. 서연의 남편 박지훈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였습니다. 출근길에 나섰다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하지만 서연을 바라보는 시선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친척 하나가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친척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가실 거죠? 남편분도 돌아가셨는데.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친척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3일장이 끝났습니다. 서연은 시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시아버지가 오래전부터 앓던 지병이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충격으로 다가온 것 같았습니다. 병원 접수대에서 서연이 보호자 서명란을 보았습니다. 관계라는 칸에 며느리라고 쓰려다 손이 멈췄습니다. 남편이 죽고 이젠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가 서류를 가져가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보호자분 아니시면 밖에서 기다리세요. 서연이 황급히 서명했습니다. 간호사는 서류를 확인하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입원했습니다. 병실에는 낡은 간이 침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곳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새벽 3시 간호사가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보호자분, 응급실로 급히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연이 잠결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뛰어갔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의사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고비는 넘겼습니다. 그런데 보호자분이 혼자신가요? 다른 가족분들은요? 서연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연락했는데 바쁘다고.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연민 같은 것이 스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아버지의 딸 미영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아, 다행이다. 저 지금 해외 출장 중이라 못 가요. 일주일 후에 들어가요. 아들 현수도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오늘 중요한 미팅 있어서 못 갈 것 같네요. 잘 부탁드려요. 서연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핸드폰을 내려놓고 시아버지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병실 복도에서 두 간호사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분 며느리래. 남편은 돌아가셨는데 시아버지 간병하고 있어. 남이나 다름없는데 왜 저렇게까지. 서연은 그 말을 들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익숙한 말이었습니다. 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시아버지의 투약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죽을 데워드렸습니다. 병원 복도를 오가며 필요한 것들을 챙겼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조용한 여자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는지, 왜 이렇게 시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는지,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일주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서연은 시아버지의 방을 정리했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 약을 종류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각각의 시간에 맞춰 먹어야 하는 약들이었습니다. 새 시어머니 이수진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서연아, 내가 할게. 넌 좀 쉬어.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이수진은 60대 후반이었습니다. 함께 간병하려 했지만 체력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일은 서연의 몫이 되었습니다. 아침 6시 서연이 가장 먼저 일어났습니다. 시아버지의 혈압을 재고 아침 약을 준비했습니다. 죽을 끓여 식탁에 올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하구나. 괜찮아요, 아버지. 점심시간이 되면 또 약을 챙겼습니다. 저녁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에 3번 정확한 시간에 맞춰 약을 드려야 했습니다. 밤이 되면 서연은 시아버지 방 옆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로 한밤중에 시아버지가 기침을 하거나 불편해하면 바로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어때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네, 많이 나아지셨어요. 다행이다. 저 다음 주에 출장 또 가야 돼서요. 잘 부탁드려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현수는 문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끔 이수진에게 안부 전화를 할 뿐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아버지의 정기검진 날이었습니다. 서연이 택시를 불렀습니다. 시아버지를 부축해 병원까지 갔습니다. 대기실에서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옆 의자에 앉은 노부부가 서로 의지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웃으며 할아버지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료가 끝났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약만 잘 드시면 괜찮으실 겁니다. 보호자분이 잘 챙겨주시는 것 같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시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있어서 다행이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집 근처 슈퍼마켓에 들렀습니다. 시아버지가 좋아하는 과일을 샀습니다. 소화가 잘 되는 두부도 샀습니다. 계산대에서 주인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요즘도 시아버님 모시고 사세요? 네. 남편분은 돌아가셨다면서요? 힘드시겠어요. 서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세상에 요즘 같은 시대에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서연은 장바구니를 들고 슈퍼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과일을 씻었습니다. 작은 접시에 담아 시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시아버지가 한 조각 드시고는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이가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서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움직였습니다.
많이 드세요, 아버지. 그날 밤 서연은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남편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또 같은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약을 챙기고 식사를 준비하고 시아버지를 돌보는 하루.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여자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무엇이 그녀를 이곳에 붙들어 두는지, 그리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서연이 시아버지를 모신 지 5년째 되는 해, 그날이 왔습니다. 장례식장, 3일장 기간 내내 미영과 현수는 서연을 괴롭혔습니다. 조문객들이 없을 때마다 그들은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해봐요. 아버지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35억을 다 언니한테 준다니 말이 돼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거짓말. 분명히 뭔가 했을 거예요. 현수가 끼어들었습니다. 간병비로 얼마 받았는지 계좌부터 공개하세요. 서연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간병비 받은 적 없어요. 그럼 왜 5년 동안이나 여기 있었어요? 20억 노리고 계획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조문객 하나가 지나가다 그들을 힐끗 보았습니다. 미영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조문객이 사라지자 다시 시작했습니다. 우린 납득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 끝까지 다툴 겁니다.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떠났습니다. 빈 장례식장에 서연과 이수진, 그리고 미영과 현수만 남았습니다. 미영이 서연 앞에 섰습니다. 오늘부터 언니 집에서 나가주세요. 더 이상 우리 집안 사람 아니잖아요. 서연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현수가 덧붙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병원 기록 다 뒤져서 치매 진단 찾아낼 겁니다. 변호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르신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정상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미영이 비웃었습니다. 그런 기록도 돈으로 조작할 수 있어요. 20억이면 충분하죠.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조심해서 말씀하시죠. 그건 명예훼손입니다. 사실만 말하는 건데요. 미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 여자가 치매 걸린 노인을 이용해서 20억을 빼돌리려 한 거잖아요. 서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현수가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간병비 횡령 혐의로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20억이면 충분한 동기죠. 5년간 계좌 내역 다 조사하면 뭔가 나올 겁니다.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언 무효 소송이 들어오면 1년에서 2년은 법정 다투셔야 합니다. 각오하세요.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산 필요 없어요. 모두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다 가져가세요. 저는 나갈게요. 서연이 장례식장을 나갔습니다. 뒤에서 미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요, 그게 맞아요. 애초에 언니 자리가 아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남편의 사진 한 장.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수진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서연아, 뭐 하는 거니? 어머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떠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연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서연이 가방을 들었습니다. 방문을 나서려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서연 씨,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변호사님. 괜찮아요.
아버님께서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두 번째 편지입니다. 유 원장과 함께 보관하셨던 것인데 제게 당부하셨습니다. 이걸 꼭 낭독해달라고.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편지요? 네.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모이실 수 있겠습니까? 이수진 여사님과 미영 씨, 현수 씨도 함께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연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단 하루만 더. 시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들을 때까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편지가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것을. 다음 날 오전 10시 모두가 다시 모였습니다. 서연과 이수진, 미영과 현수, 그리고 변호사. 거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미영이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현수는 시계를 힐끗 보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짜증이 역력했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봉투였습니다. 봉인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고인께서 25년 전에 쓰신 편지입니다. 유 원장과 함께 보관하셨고 제게 당부하셨습니다. 유 원장을 공개한 후 반드시 이 편지를 읽어달라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가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는 25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 여자가 갓난아이를 안고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미혼모였습니다. 아이의 아버지 집안이 그녀를 거부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집에서 가사도우미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았습니다. 박성민의 집이었습니다. 당시 전처가 살아계셨고 어린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전처는 미혼모와 갓난아이를 보고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작은 방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그 갓난아이가 바로 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집에서 자랐습니다. 전처는 서연을 딸처럼 아꼈습니다.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자 학비를 대주었습니다. 어린 서연과 박지우는 남매처럼 자랐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중학생이 되던 해 전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랜 지병 때문이었습니다. 박성민은 홀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몇 년 후 박성민은 이수진을 만났습니다. 그녀도 미혼모였고 두 자녀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박성민은 그녀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혼했습니다. 서연의 어머니는 계속 그 집에서 일했습니다. 서연이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일했습니다. 하지만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살리지 못했습니다. 대학생이 된 서연은 방황했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홀로 남았습니다. 그때 박지훈이 나타났습니다. 어린 시절 남매처럼 자란 그가 서연을 위로했습니다. 둘은 가까워졌습니다. 전처가 생전에 바라던 일이었습니다. 전처는 늘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우리 며느리가 되면 좋겠다고. 박지훈과 서연은 결혼했습니다. 박성민이 주례를 섰습니다. 그날 박성민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바라던 대로 됐다고. 이제 마음 놓으라고. 하지만 5년 전 박지훈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연은 다시 홀로 남았습니다. 변호사가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편지에는 재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시아버지와 전처가 30년 넘게 모은 돈이라고 했습니다. 전처는 단 한 번도 사치한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월급을 한 푼, 두 푼 모았다고 했습니다. 강남이 개발되기 전 아파트를 샀다고 했습니다. 지방 상권이 형성될 때 건물을 샀다고 했습니다. 전처는 항상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 돈은 우리 아들과 진짜 가족을 위한 것이라고. 아들이 떠난 후
시아버지는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전처가 말한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미영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현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변호사가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내가 딸처럼 아끼고 며느리로 맞이한 서연이는 아들이 떠난 후에도 늙은 나를 평생 지켜준 진짜 가족입니다. 우리 부부가 평생 모은 이 재산은 진짜 가족인 서연이에게 드립니다. 편지가 끝났습니다.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현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모은 돈이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는요? 우리 엄마랑 재혼하신 지 25년인데 그 기간 동안 모은 돈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편지에서 명확히 밝히셨습니다. 재산은 모두 전처분과 함께 모으신 것이라고. 재혼 이후 이수진 여사님께는 생활비와 별도 계좌를 드렸다고 하셨습니다. 미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정신이 정상이 아니셨어요. 이 편지도 마찬가지예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영이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이 편지도 서연 언니가 시켜서 쓴 거 아니에요? 25년 전 편지라고요? 그때는 언니가 어렸잖아요. 그럼 나중에 다시 쓴 거겠죠. 변호사가 봉투를 보여주었습니다. 봉인이 그대로 있습니다. 25년 전 우표도 그대로 붙어 있고요. 제 사무실 금고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미영이 비웃었습니다. 그런 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요. 현수가 가세했습니다. 치매 걸린 노인을 이용해서 20억을 빼돌리려 한 거죠. 병원 기록 다 까보면 치매 진단 나올 겁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어르신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정상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모든 병원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기록도 돈으로 조작할 수 있어요. 미영이 소리쳤습니다. 35억이면 충분하죠. 의사도 매수하고 기록도 만들고 변호사도 매수하고.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럴 줄 알고 준비하셨습니다. 여기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촬영하신 영상이 있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시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침대에 앉아 카메라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영상 속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오늘 날짜를 먼저 말했습니다. 그날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자신이 정신이 온전하다고 했습니다. 유 원장은 자신의 의지로 작성했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우리 집의 진짜 가족입니다. 내 모든 재산은 서연이에게 갑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것도 서연 언니가 시킨 거예요. 아버지한테 대본 주고 읽게 한 거죠. 현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틀림없어요. 5년 동안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온갖 조작을 다 했을 거예요. 변호사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지쳐 보였습니다. 할 말이 없네요. 법적으로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미영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언니는 처음부터 계획했던 거죠? 5년 전 오빠 죽고 그때부터 35억을 노렸던 거잖아요. 아니, 어쩌면 결혼할 때부터. 그만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그만해요. 뭘 그만해요? 진실을 말하는데?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바란 적 없어요. 그냥 아버님 곁에 있고 싶었을 뿐이에요.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님이, 전처 어머님이 저를 키워주셨어요. 제 엄마가 돌아가시고 혼자 남았을 때 지훈 오빠가 저를 지켜줬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오빠마저 떠나고 아버님만 남으셨는데 어떻게 떠나요? 어떻게 혼자 두고 가요? 서연이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수진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녀가 서연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거실에는 서연의 흐느낌만 울려 퍼졌습니다. 이수진이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눈빛이었습니다. 그녀가 미영과 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움찔했습니다. 이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 정말 모르는구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나도 똑같았어. 미영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수도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이수진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자신도 미혼모였다고 했습니다. 두 아이를 데리고 세상을 헤맸다고 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박성민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전처가 돌아가시고 혼자 된 박성민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받아줬다고 했습니다. 두 아이까지 함께. 하지만 조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서연의 어머니처럼 진심으로 가족을 대하라는 것. 전처가 그랬던 것처럼 서연이를 딸처럼 아끼라는 것. 이수진은 그 약속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어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25년 동안 지켜봤어. 서연이가 얼마나 진심인지. 서연의 어깨가 다시 흔들렸습니다. 이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서연이 떠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붙잡지 않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남았다고 했습니다. 한밤중에 응급실로 달려가는 서연을 봤다고 했습니다. 매일 투약 시간을 체크하는 모습을 봤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챙기는 모습을 봤다고 했습니다. 이수진이 미영에게 물었습니다. 넌 아버지 약이 뭔지 알았니? 미영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현수 너는? 현수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수진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아버지가 위독하실 때 미영이 넌 해외에 있었고 현수 넌 골프 쳤지. 두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너희가 35억 하는데 그 돈이 어떻게 모인 건지 생각해 봤니? 이수진은 재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전처와 박성민이 30년 넘게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라고 했습니다. 단 한 번도 사치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회사 월급을 꼬박꼬박 저축했다고 했습니다. 강남이 개발되기 전 아파트를 샀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 없을 때 지방 건물을 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알뜰하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전처의 꿈이 하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돈으로 진짜 가족을 지키는 것.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자신도 그 돈에 손 한 번 안 댔다고 했습니다. 25년 동안 박성민이 생활비를 따로 줬고 그걸로만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그 돈부터 계산하더라. 미영이 입을 열려다 다시 닫았습니다. 이수진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서연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미영과 현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재혼한 내 자식들이지만 난 서연이 편이야.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유언장에는 이수진 여사님도 증인으로 서명하셨습니다.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이수진의 서명이 또렷했습니다. 이제 법적 분쟁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현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절대 인정 못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5억을 이 여자한테 다 준다고요? 끝까지 싸울 겁니다. 미영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우린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두 사람은 거실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언 무효 사유가 없으니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빈 소송만 하다가 비용만 날릴 겁니다. 거실에 서연과 이수진, 그리고 변호사만 남았습니다. 이수진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니?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조용한 거실, 서연이 이수진 앞에 두 장의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각서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결정했어요. 이수진이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영 언니와 현수 오빠에게도 유산을 나눠줄게요. 제가 15만 받고 나머지 20억은 둘이 나눠 가지라고 할게요. 이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연아, 그게 무슨... 단 조건이 있어요. 서연이 각서를 펼쳤습니다. 이수진이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각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미영과 박현수는 이수진 여사에게 진심으로 효도할 것을 약속한다고. 매월 최소 2번 이상 방문하고 명절에는 반드시 함께한다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받은 유산 각 10억 원을 즉시 반환하고 향후 어떠한 상속권도 포기한다고. 이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아, 넌 너무 착해. 10억이면. 서연이 이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시는 게 뭔지 알아요. 진짜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돈으로라도 묶어둘게요. 이수진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연은 미영과 현수에게 연락했습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이 집으로 왔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각서를 내밀었습니다. 두 사람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현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현수가 중얼거렸습니다. 10억이라. 이건 우릴 시험하는 거야? 미영이 각서를 내려놓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서명이라도 해야 10억이라도 받지. 두 사람은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각서를 챙겨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시아버지의 기일이었습니다. 영정 앞에 제사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서연이 가족을 대표해 향을 올렸습니다. 절을 했습니다. 그 뒤에서 미영과 현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억지로 하는 티가 났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은 왔습니다. 매달 2번씩 어머니를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명절에도 함께했습니다. 각서 때문이었습니다. 10억 원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심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형식은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사가 끝났습니다. 미영과 현수가 먼저 일어나 나갔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애들은 끝까지 저렇구나. 서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적어도 어머니 곁에는 있잖아요. 이수진이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연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서연도 이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야말로 어머니가 계셔서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이 영정 속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전처의 사진도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 박지훈의 사진도 함께였습니다.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무엇일까? 피로 이어진 관계일까? 아니면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일까? 25년 전 갈 곳 없던 어린 서연을 받아준 전처, 딸처럼 키워준 은혜, 남편을 잃고도 시아버지를 지킨 5년, 그 모든 시간이 답을 알려주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힘들 때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민 씨도 전처분도 지훈이도 다 편히 쉬실 거야. 서연이 내가 여기 있으니까.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진짜 가족이 함께 있었으니까요. 이 이야기에 공감이 되시면 댓글로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전해보세요. 지금 계신 곳에 행복한 기운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